문학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사는 왜 배울까요? 자, 문학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숲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의 갈래가 생기고요. 그 갈래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갈래가 어떤 배경에서 생겼고 어떤 과정에서 향유 계층이 넓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요. 작품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사를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상고시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상고시대에는요. 원시 종합예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원시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원시인들이 멧돼지를 잡아서 가운데 불을 펴놓고요.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때 누구는 가만히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파티가 진행되지 않죠. 네. 음악을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뭔가 읊조리고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의 종합적인 형태로 예술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미술은 미술로, 문학은 문학으로, 음악은 음악으로, 무용은 무용으로 갈래가 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고대 부족국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는요. 고대가요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족국가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고요. 집단적인 성격,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노래들이 많았었어요. 쌤이 이렇게 밑줄 그어둔 거는 그 단어 뜻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밑줄을 그어놓은 거고요. 중요해서 그어놓은 거 아닙니다. 집단적이고요. 집단의 목적을 가지고 불렀었고요. 주술적인 게 뭘까요? 주술적인 거. 마술을 부리고 뭐 마법을 부리는 그런 느낌.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노래들이 많았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요. 주술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정시가 뭘까? 정서를 노래하는 시를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서를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집단적이면서 주술적인 것이 개인적이면서 서정적인 걸로 바뀌어 갑니다. 주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했고요. 이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구전되었다가 나중에 한자가 들어오고 나서 한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여기서의 머리는 뭘까요?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 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리더를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거북이에게 주술을 부리고 있는 거죠. 거북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라고 하면서 주술적인 성격 그리고 집단의 우두머리를 원하는 집단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을 보면요. 외로울사 이내 몸은 이라는 구절이 나오네요. 내가 외롭대요. 나의 외로움을 노래하는 서정적이고 개인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가요 다음은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향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노래고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향찰이 뭘까요? 향찰은요.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인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향찰로 표기된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자를 좀 쓸게요. 글씨 너무 이상하네. 선화, 공, 주, 숨길 은자입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시면요. 선, 화, 공, 주, 은 이렇게 음만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요 선화 공주까지는 한자의 음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글자는요. 주인 주자에
숨길, 숨길, 은자예요. 자, 이거를 음만 가지고 왔다고 치면 선화공주 주은 뜻이 좀 이상하지만 이 두 글자는요,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뜻을 훈이라고 얘기하죠. 훈을 가지고 온 건데요. 주인 주자니까 님으로 해석을 하고요. 숨길 은자, 요 은자는요. 요 은자는 음을 가지고 왔죠. 여기에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을 가지고 온 은자입니다. 자, 얘는요, 전부 다 음을 가지고 왔고요. 요 주자는 님을 표현하기 위해 뜻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은자는 조사 은을 표현하기 위해서 숨길 은자에 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숨기다라는 뜻은 드러나지 않고요. 요 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이랑 뜻을 절묘하게 잘 섞어서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 방식이 향찰이에요. 향찰로 기록된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요. 신라시대에 시작해서 고려 초까지 향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요 향가라는 양식도 그 양식 안에서 점차 계속 발전을 했는데요. 4구체, 8구체, 19체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요 구체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요, 줄수예요. 처음에는 4줄로 시작을 했다가 8줄까지 길어지고 그 다음에 10줄까지 발전을 했고요. 가장 정제된 형식은 19체 향가입니다. 향가 문학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19체 향가에서 이루어지고요. 향가는 대부분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고 이 당시의 종교였던 불교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가 작품이 최초로 우리 문학의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입니다. 정형화,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형태가 정해진 최초의 서정시입니다. 그러면 19체 향가의 형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9체 향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구 더하기 4구 더하기 2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3단 구성이라고 하죠. 세 가지의 뭉탱이로 나눠서 구성을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낙구는 이 두 번째, 마지막 3단 구성의 마지막 구를 낙구라고 하고요. 낙구의 첫머리에는 항상 감탄사를 둡니다. 이런 형식상의 제약을 딱 줌으로써 정형화된 서정시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갈래입니다. 요 3단 구성과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를 둔다는 것은 후대 가사나 시조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유명한 제망매가라는 향가예요. 보시면요. 이렇게 4구, 4구, 2구로 형태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상 보시면요. 여기에서 끊기고 여기에서 끊기고 여기에서 끊긴다고 보실 수 있어요. 3단 구성에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요 향가의 형태가 시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볼게요. 여기가 시조인데요. 시조는요, 3장, 3개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3장이고요. 낙구, 마지막 부분의 첫머리는 형식상으로 제약이 있어요. 시조에서는 앞글자가 3글자여야만 해요. 그래서 3단 구성의 마지막에 첫머리가 제약이 있구나, 형식상의 제약이 있구나, 이런 형태는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끼친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를 지나 고려로 왔습니다. 고려시대에서는요, 두 가지의 갈래가 탄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배층의 한문 문학, 그리고 그렇지 못한 피지배층의 구비 문학으로 나뉘어서 발전을 합니다. 구비 문학은 말로써 전해지는 문학이고요. 그 구비 문학은 고려가요라는 갈래로 정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문 문학은요, 경기체가라는 새로운 문학 갈래로 형성이 됩니다. 먼저 피지배 계층의 문학이었던 고려가요를 같이 볼게요. 고려가요는요,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노래인데요. 처음에는 민요에서 기원을 했고요. 점차 이게 유명해지고 노래가 좋다 보니까 궁중음악으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요. 한글 창제 후에 조선 때 기록이 됩니다. 조선 때 기록이 되는데요. 조선시대는 어때요? 굉장히 유교적이고
조금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고려가요는 대체로 평민들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굉장히 외설적인 부분들도 있고 남녀 간의 애정을 드러낸 부분들도 많은데요. 남녀 상열지사로 고려가요를 비하해서 많이 잘라냅니다. 많은 부분을 많이 폐기를 시켜요. 고려가요를 비하하는 명칭으로 남녀가 서로 상해 기쁠 열의 노래 사자입니다.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 고려가요를 비하하는 명칭으로 남녀 상열지사다. 그 이유로 많은 부분을 삭제합니다. 자,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불렀던 피지배 계층이 불렀던 구비문학이었고요. 남녀 간의 사랑, 이별, 삶의 애환 같은 일상적인 소재로 평민들의 삶의 모습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고요. 당시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나중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의 특징을 잘 살려서 써서 우리 시가문학의 기반을 마련해 준 작품이라고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3분 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분 후. 삼음보의 332조고요. 분연체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시가의 개념을 하나 잡고 갈게요. 보율과 수율이 있습니다. 보율은요. 일정한 음보, 낭송할 때 띄어읽는 단위가 반복되어서 생기는 운율을 보율이라고 합니다. 보율은요, 요 보자가 걸음보자예요. 걸음보자. 이렇게 뭔가 보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좀 크게 걷죠. 그래서 띄어읽는 단위를 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율은 요 수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걸 수율이라 그러고요. 띄어있는 것을 보율이라 그래요. 띄어있는 게 일정하게 반복되어서 생기는 은율을 보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음보예요. 이 말은 모든 줄이 3개의 뭉텅이로 끊어읽힌다는 거죠. 3개의 뭉텅이로 끊어읽히고요. 332조 이런 것들은 음수율을 뜻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3가지의 뭉치로 끊겨진 그 음보들이요. 3글자, 3글자, 2글자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연체는 뭘까? 연이 분절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이 분절되어 있는 분연체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렴구는요. 연마다 의미 없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알리알리 알라셩이라든가 그런 의미 없는 흥을 돋구는 후렴구들이 잘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얘는 고려가요인데요. 요런 후렴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의미 없는 여음구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32조입니다. 여기는 지금 4글자, 3글자, 4글자인데요. 여기 밑에를 보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삭삭기 세물의 별의 나난, 삭삭기 세물의 별의 나난 이런 식으로 3개의 뭉텅이로 끊어 읽히고요. 3개의 뭉텅이는 3음보를 뜻하고요. 그리고 글자 수를 보면 3글자, 3글자, 2글자 이런 식으로 수율을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는 3글자, 3글자, 4글자인데요. 332조 아닌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수율을 형성할 때요. 한두 글자 정도는 더 많거나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332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구절에서 꽤나 많은 부분에서 332조가 적용되어서 뭔가 똑같은 글자 수를 읽히는 운율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구절에서 적용되지는 못하겠죠. 자, 삼음보의 332조 거기다가 후렴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고려가요는 피지배 계층의 고려가요와 지배 계층의 경기체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체가는 신흥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향유가 되었고요. 본인들의 호탕한 기상, 뭔가
호기롭고 당당한 기운과 자부심을 드러내는데요. 조금 향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즐기는 측면이 있고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의 학식, 체험, 경치 같은 걸 제재로, 소재로란 뜻이죠. 제재, 소재로 나열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나 이것도 알고, 나 이것도 경험했고, 나 이것도 봤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문학성을 거의 갖추지 못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아름다움, 문장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신흥사대부 계층에 의해서만 불렸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소멸하게 됩니다.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노래 끝에 반드시 경기 어떠하니 있고 혹은 경기하여라는 구절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밑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기 어떠하니 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경기체가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딱 보자마자 아시겠죠? 한문으로 굉장히 나열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구나. 이래서 빨리 소멸됐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조선의 대표적인 갈래 두 개는요. 시조와 가사인데요. 시조를 보시면요. 고려 중엽에 발생을 했는데 조선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융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체가 같은 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서 고려 말엽에 완성된 짧은 형식의 정형시인데요. 정형시는 뭘까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자, 시조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갑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왕조가 교체되었죠. 왕조가 교체될 때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국, 절의 등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교적인 충의, 충성, 절개, 의리라는 뜻이죠. 우국은 나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자, 고려시대가 망하면서 고려의 충신들은 고려에 대한 우국을 드러냈고요. 조선을 건국을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조선 건국을 지지하는 내용들의 작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이 자리를 잡고요. 뭔가 평화로워질 시기쯤에는요. 자연을 예찬하거나 유교윤리를 선양하는 등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자연을 예찬하고 유교윤리 선양, 명성이나 권위를 널리 알리는 거예요. 자연을 예찬하고 유교윤리를 알리기 위해서는요. 짧은 형식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연시조의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조는 세 줄인데요. 그 세 줄을 연달아서 많이 이렇게 쓰면 연시조라고 했어요. 연시조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든가 아니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우리 배웠던 작품들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은 원래는 사대부들이 시조를 작성하고 문학의 주인이었는데요. 점차 향유 계층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향유 계층은 그 노래를 즐기는 계층이라는 뜻인데요. 즐기는 계층이 확대됩니다. 처음에는요. 사대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기녀들이죠. 사대부들의 바로 옆에서 늘상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기녀들이기 때문에 기녀들도 시조를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기녀가 누구죠? 황진이죠. 황진이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이별 이런 내용을 담은 시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시조들을 기녀시조라고 합니다. 기녀시조까지 확대가 된 다음에는요. 서민의식이 점차 성장하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평민들을 주체로 한 시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민들은 주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 해악이나 삶의 애환 등을 많이 노래했고요.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즐기는 갈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향유계층이 확대되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시조가 나와요. 현대 시조들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그 작품들 보기 전에 특징, 형식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조는요, 3장 6구 45자 내외가 기본이고요. 3장은 뭐냐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세 개의 줄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 개의 장, 처음에는 초장이고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장, 마지막 종결하는 장이라서 종장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초중 종장의 3장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육구는요. 이렇게 하나의 장이 보통 2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6개의 구가 있고요. 총 글자 수를 다 세어보면요. 45자 내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형식상의 특징으로는 또 사음보 3, 4조가 기본입니다. 아까 음보 기억나시죠? 음보는 뭐예요? 끊어읽는 단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읽는 단위가 한 줄에 4개씩이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3, 4조, 4, 4조가 기본입니다. 그 말은 3글자, 4글자거나 4글자, 4글자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두 음절은 늘거나 줄 수 있어요. 2글자, 5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3글자, 2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봐줍시다. 이 정도는 봐주는 걸로 이때도 통용이 되었었고요. 가장 중요한 형식상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향가가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는데 3단 구성이라는 점과 그리고 마지막 줄의 첫머리는 3글자로 고정되었습니다. 얘는 3글자로 고정이고요. 두 번째 음보는 5글자 이상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석적인 글자 수는요. 3, 5, 4, 3입니다. 마지막 종장은 3, 5, 4, 3의 글자 수를 맞춰서 시조를 창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만의 재미있는 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형식에 맞춰서 작품을 창작하는 거. 이렇게 시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조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시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정형시. 방금 말씀드린 요 아이들을 다 지킨 정형적인 시를 평시조라 그러고요. 평시조가 여러 개 이렇게 연을 나누어서 여러 개 있는 작품들을 연시조라고 했습니다. 시조, 사설시조는요. 이렇게 조금씩 변형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장이 지나치게 길어진 경우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주로 평민들이 창작하기 시작할 때쯤에 얘기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중장이 점점 길어진 형태를 보입니다. 밑에 내려가면서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망한 국가, 고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작품이에요. 완전 초기 작품이죠. 형식상의 특징만 볼게요. 일단은 3개의 장, 초중 종장이 나왔고요. 어즈버, 마지막 장에 첫머리가 3글자로 고정, 그 다음에 3, 5, 4, 3 글자 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끊어읽는 단위 4음보고요. 그리고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434, 3444조의 글자 규격까지 잘 맞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평시조였고요. 다음 넘어가시면요. 자연을 예찬하는 시조예요. 보시면 요런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조가 여러 개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3글자, 여기에는 6글자, 4글자, 3글자. 두 번째는 5글자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잘 지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이런 식으로 3334조의 구절도 잘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녀시조의 대표주자 황진이의 작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형식을 잘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로 끊어있고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요. 3, 5, 4, 4. 자, 한 글자, 2글자 정도는 괜찮다 그랬죠. 3, 5, 4, 4 이런 식으로 글자 수도 잘 맞췄고요. 마지막 종장을 보시면요. 3글자, 종장의 첫머리를 3글자로 고정한 거 잘 했고요. 7글자죠. 5글자 이상이니까 아주 형식 잘 지켰고 4, 3까지 해서 형식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얘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는 평민이 쓴 시조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운데 중장이 지나치게 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는 사설시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사설시조에서도 종장의 첫머리에 3글자는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조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조선시대에서는 두 가지의 갈래가 나온다 그랬죠.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시조보다는 좀 더 긴 형식을 원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긴 형식이 필요했고요. 더 길게 만들어낸 그 갈래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에서도요, 전격 가사와 변격 가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형식을 잘 지킨, 격을 잘 지킨 전격 가사, 후기에는 격을 변형시킨 변격 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에는요, 관념적, 이게 생각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것들,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유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후기에서는요, 변격 가사가 많이 드러났고 평민과 부녀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자연을 즐긴다거나 임금을 그리워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후기로 가면 실생활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가사의 특징인데요. 3, 4조, 4, 4조입니다. 이거는 시조와 동일한데 연속체예요. 연속체에 반대되는 말이 분연체예요. 아까 고려가요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연이 구분되어 있는 게 분연체고요. 연속체는 그럼 뭘까? 연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냥 쭉 이어집니다. 요렇게. 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3, 4조, 4, 4조, 4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건 지키지만 행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길어지는지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서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자, 보통은 서사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어지고요. 우리 상춘곡이 서사본사 결사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전격가사의 마지막 행은요, 시조의 종장과 일치합니다. 전격가사, 형식을 지키는 그 가사의 마지막 행은요, 시조의 종장과 일치해요. 이 3543의 글자 수를 맞췄으면 전격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의 예시를 보고 끝낼게요. 엊그제 저먹더니 하마어이 다늘거니 이런 식으로 4개, 4음보로 끊어있는 거 아시겠고요.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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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 4조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3, 4, 3, 4 이런 식으로 형식을 잘 지켰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형식도 잘 아실 수 있을 테고 등장한 배경들을 통해서 내용도 추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학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